안녕하세요. 오늘도 와 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간사한 것 같아요. 분명 자신이 도움을 받을 때는 그렇게 고마워하고 세상을 다 줄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변하는 상황 속에 금세 변해서 180도 다른 말을 하니 말이죠.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시자가 들어가는 시댁이 아닐까 합니다. 여자들이 시금치에 시 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저 역시 가진 것 없는 남자와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있는 고생 없는 고생하며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살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인생 역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삶을 살며 제가 느낀 것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시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말자. 그럼 제게 얼마나 황당하고 기막힌 일이 있었는지 지금껏 살아온 이야기들을 쭉 읊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바보 같은 남자라고 하면 그게 바로 제 남편일 거예요. 그 정도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싫은 소리 한 번을 못하고 늘 그저 허허 웃으며 양보해 주는 사람이죠. 욕을 해도 그러려니 하고, 심지어 부인인 제 험담을 들어도 허허거리며 웃기만 할 뿐 아무 대응도 할 줄 모르는 그야말로 바보 천치 같은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과 살면서 몇천 번쯤은 가슴에서 천불이 나서 미칠 것 같았지만, 그런 모든 것들 다 이겨내고 버티려고 한 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었고, 두 번째는 남편과 함께 작성한 계약서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부모가 온전하지 않은가, 가정은 죽어도 만들기 싫었던 저인지라 끝끝내 참기로 했고, 계약서는 하도 제가 힘들게 고생을 해서 나중에 잘 되면 꼭 인정을 받고 싶어 받아놓은 것이에요. 남편은 바깥에서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지만, 그렇다 보니 제게 집안에서 해주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남편이 밖에서 저지르고 온 일을 해결하느라 저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돌리고 복장이 터져서 미쳐버릴 것 같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채통 하루는 뜬금없이 돈 3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기 여보, 300만 원만 줘봐.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뭐 300만 원. 당신 월급도 제대로 못 주면서 무슨 300만 원 같은 소리를 하냐? 온전하게 월급 줘도 300은커녕 200도 안 되는 사람이, 아이 그건 아는데 300만 원 쓸 때가 있어서 그래 내가 괜히 달라고 하겠어. 그럴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애들 학원도 못 보내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말어. 이 인간아 아니야. 꼭 줘야 돼. 나 벌써 그거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줬단 말이야. 내일까지 안 갚으면 큰일 난다고.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누구를 줘. 내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답답한 남편은 자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남한테라도 돈을 빌려서 다른 사람한테 줬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내고 정말 힘들게 살 때였는지라 돈 1,000원을 아낀다고 아이들 먹고 싶다는 분식도 제대로 못 사줬는데 말이죠. 하도 황당해서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남편을 노려보고 있으니 남편은 점점 표정이 굳으면서 다리를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그거 못 갚으면 집 넘기기로 했어. 그러니까 안 돼. 우리 내일부터 다른 데 나가서 살아야 된다고. 그게 다 무슨 소리냐고. 이 답답한 놈아. 너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 어? 아이? 그럼 어떡해. 힘들다고 하는데 친한 형이라서 모른 척 할 수도 없단 말이야.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한숨이 팍팍 나오더군요. 우물쭈물하면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뺨이라도 한 대 시원하게 갈겨주고 싶었지만, 그 당시 단칸방에 살고 있어서 아이들이 볼까봐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다음날이 되어버렸고, 정말 누군가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협박 같은 말로 무섭게 말을 하더군요.
돈 내놔요. 이 집 아저씨가 빌려간 돈 당장 안 내놓으면 우리 정말 가만히 안 있어. 씨 어제부터 전화도 피하더니 이제는 아예 가족들 버리고 도망이라도 간 거야. 뭐요? 당신들 누구예요? 누구길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장 돌아가세요. 당장 내가 왜 당장 돌아가요? 당신네 집 계약서가 나한테 있는데 시월세집이라 뭐 대단한 건 없어도 보증금에서 300 뺄 돈은 있으니까 아, 이거 내가 가져가야겠어요. 이 집 아저씨가 그동안 아무 말 안 해요. 벌써 2번이나 기한 연장시켜준 건데 남편의 황당한 이야기보다 낯선 남자의 방문에 더욱 놀란 저는 그 사람을 통해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고 결국 사채업자를 통해서 돈을 빌린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받는 쥐꼬리만한 월급에 공장 사정이 좋지 않아 그것도 몇 달째 제대로 월급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째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살 길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당장 어린 2자식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가 너무나 막막했거든요. 그나마 좋은 집주인 만나서 몇 년째 월세 보증금도 올리지 않으셔서 이 집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었는데 그것조차 없어져 버리면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죠. 주변에 마땅히 돈으로 도움받을 사람이 없자 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냉정했어요. 특히 돈 문제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 철두철미하고 있어도 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셨습니다. 어이구, 내가 그만한 돈이 어딨니? 난 있어도 돈 거래는 안 한다. 그리고 너는 살림을 몇 년을 했는데 그만한 돈도 없냐? 응? 씀씀이가 해픈 거 아니야.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결혼하면서 시아버님 편찮으실 때 드린 돈이 얼만데요. 5년 전쯤에도 아가씨 결혼할 때 그동안 모아둔 거 싸그리 다 드렸고 또 그러게 누가 달라고 했니? 그거 네가 좋아서 줘. 놓고 이제 와서 왜 딴 말을 해?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어머님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가족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도움 드리려고 한 건데 그러게 누가 달라고 했느냐고 난 그 말이야. 누가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너 혼자 줘 놓고서 왜 이제 와서 서운하네. 뭐 하네 하는 거냐. 우리 아들 뼈 빠지게 돈 번 거 여지껏 어디다 쓰고 돈 300이 없어. 응, 어머님 저 정말 서운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눈물로 호소를 해보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셨어요.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여태껏 시댁을 위해서 했던 행동들을 보면 진짜 아낌없이 다 퍼졌는데 말이죠. 시어머니에게서 차갑게 거절을 당하고 신우에게도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해 보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모전여전이라더니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군요. 신우가 결혼할 때 제가 남편 몰래 해준 돈이 얼마인데 입 싹 닫고서는 땡전 한 푼 없다는 말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혀서 혼났습니다. 친정에는 그럴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고 차마 남편이 그런 일을 했다고 말도 하지 못했었기에 결국 저는 가까운 지인에게 사정을 말했어요. 보험 일을 하는 친한 언니였는데 사정을 다 말하고 나니 괜히 눈물까지 났습니다. 아가씨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언니인지라 누구보다 제 남편 제 시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바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을 해서 제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린 것 같았어요. 우리 미정이 진짜 착하고 성실한데 어쩌다? 그런 남편을 만났어. 아휴 걱정. 마 언니가 바로 통장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각서 같은 것도 써놔봐. 언니 정말 고마워요. 시어머니랑 시누이도 모른 척 하는데 언니가 저희 가족 구해주셨어요. 그러게요. 어쩌다.
이렇게 남편 복이 없어서 이런 꼴을 당하는지 그러니까 각서 같은 거 한번 써봐봐. 한번 매운맛을 봐야 정신 차리지. 자기 남편 밖에서는 그렇게 착하다, 좋다 해도 집 안에서 이렇게 하면 문제 있는 거잖아. 각서 딱 써놓고 말 안 들으면 내쫓아 버리던지 해. 이 언니는 몇 년 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언니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생각하는 가족 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랐고 뭐든지 가족끼리도 문서화를 시켜서 정확하게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각서를 써놓고 공증도 받아서 남편이 또 그런 행동을 할 시에는 이혼을 하던가 재산을 다 가져오는 방법을 쓰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막상 해보려고 생각하니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끼리 이건 좀 너무하다고 그 당시에는 느꼈었죠. 특히나 제 남편에게 빼앗아 올 재산이라도 있으면 덜하겠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뭐하러 그런 짓까지 하겠나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극심한 다툼 끝에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셨기 때문에 저는 온전하게 부부가 함께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생각했거든요. 부랴부랴 그 언니에게 300만 원을 빌려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희 가족의 월세방을 지켰어요. 비좁아도 아이들이 먹고 잘 수 있는 따뜻한 방을 지켜냈죠. 이쯤 되면 남편이 진심으로 미안함을 알고 제게 용서를 구했어야 했는데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날 이후로 제게 어떤 능력이라도 있는 듯이 더 황당한 행동들을 하기도 했었어요. 또 한 번은 고급 술집에 가서 술값을 200만 원 가까이 긁었죠. 단란주점 같은 그런 곳인데 양주를 먹고 여자들을 불러서 함께 놀았는지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카드에 찍힌 금액을 보고는 거의 기절하기 일보 직전으로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말려 전화를 받더군요. 아이고, 우리 능력자 마누라십니까? 아이 모든 말만 하면 다 나오는 마누라님, 오늘 제가 기분이 좋아서요. 형들 동생들에게 한턱 크게 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마누라님이 갚을 수 있죠. 당신 미쳤어. 정말 미친 거야. 당장 카드 취소해. 당장 능력도 없는 당신이 뭔데. 이런 돈을 긁어 나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 좋은 우리 마누라님 만났지 않습니까? 마누라님 사랑합니다. 술에 취해 저를 능력 좋은 마누라님이라 칭하던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참, 이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저는 끝까지 남편을 놓지 못하고 계속 버텨갔는지 모르겠어요. 밖에서나 착하고 세상 좋은 사람이지 집에서는 바보. 아니 너무나도 못되고 이기적인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말이죠. 남편이 이렇게 사고를 칠 때마다 뒷수습을 해야 하는 것은 저였습니다. 제게 장황한 설명을 하고 전화를 끊은 후 다음 날이 되어서 들어온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 앞에서 쭈뼛쭈뼛거리고 있었죠. 저기 여보, 어제는 말이야.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그렇지 당신이 지금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이럴 수가 있어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도대체 네가 무슨 돈 1,000만 원씩 갖다 주면서 이러는 거면 내가 말을 안 해. 한 달에 꼴랑 월급 200만 원. 조금 넘는 놈이 그런 술집에 왜 가서 카드를 긁니? 그러게 말이야. 내가 죄인이지 뭐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여보 됐고 긴 말 할 거 없어 당장 카드 취소해. 어제 모인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다 같이 나눠서 내자고 얘기해. 못해. 그럼 내가 할 테니까. 전화번호만 줘. 얼른 어떻게 그래? 내가 기분 좋아서 낸다고 하고 마신 건데 나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단 말이야. 나 못해. 그건 절대로 못한다고. 여보, 나 이번 한 번만 봐주라. 응? 제발 이번 한 번만.
당신 저번에도 그 보험하는 언니한테 돈해 달라고 했잖아.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좀 안 될까? 남편은 이번에도 제게 은근히 미루었죠.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그 후로 약 한 달가량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의 카드값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카드가 끊겨버렸고 하루에도 카드사에서 연체 독촉 전화가 엄청 오기 시작했나 봐요. 제게 몇 번이나 부탁을 했지만 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결국 시어머니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희 시어머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는 가니고 쓸개고 다 빼줄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조금만 불리한 상황이 오면 홀랑발췌를 하는 기회주의자 같으신 분이랍니다. 저희 집안 사정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도 단 한 번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셨었죠. 그래 놓고 어찌나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은 깊으신지 결혼 생활 내내 저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단단히 나서 집으로 찾아오셨고 아이들도 다 있는 앞에서 제게 막말을 쏟아내셨어요. 너 인연, 이게 아주 지난편 밖에서 개망신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만 작정을 했어. 마음에 드는 구석 하나 없어도 내가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남편 하늘같이 알고 잘해줘야지 어떻게 이러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결혼해서 어머님이랑 아가씨 도와준 게 얼만데요. 결혼해서 저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사람이랑 같이 일했어요. 사람이 정도껏 해야 도와주고 말고 하죠. 짬뽕, 아이고, 여자가 그렇게 드세가지고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냐. 응? 자고로 딸내미는 엄마 닮는다고 친정아버지가 집 나간 이유가 있구만. 내가 팔자가 드세서 저런 년을 며느리로 맞아서 원어머님,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어머님 아들이 술집에서 카드를 그렇게 긁어서 끊긴 걸 가지고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도대체 뭘요? 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시어미한테 덤비는 꼬라지 좀 보소. 아이구야 조상님들 이 꼴 좀 보세요.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시며 신세한탄을 하셨지만 저는 이번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눈치를 보면서 울고 있었지만 마음 약해지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죠. 결국 시어머니는 자신의 돈으로 남편의 카드값을 내주었고 며칠 후 제게 차용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 가정에서 생긴 일이니까 전적으로 제가 갚아야 한다며 모든 책임이 제게 있다는 황당한 발언까지도 하셨죠. 그 옆에는 시누이까지 함께 자리를 해서 저를 무슨 집안 말아먹은 사람쯤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화를 낼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으면 말도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고 차용증을 방바닥에 두고 간 모습을 보니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나 한창 불꽃 튀듯 연애를 하던 그 시절이 말이죠. 남편과 저는 아는 지인을 통해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고 엄마랑만 살다 보니 제 이상형이 가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남편이 연애 시절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을 때에도 손수건을 깔아주었고 제가 조금만 불편한 상황이 되면 안절부절 못하면서 어떻게든 뭐라도 해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한 번은 공원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지나가고 있다가 술에 취한 행인 한 분하고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남친이었던 남편이 그 사람하고 싸움이 붙어서 경찰서까지 간 적이 있었답니다. 술에 취한 그 행인이 조금 거칠고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겁도 없이 그 사람을 향해 직진으로 돌진해버렸죠. 아니나 다를까 그 행인은 남친을 흠씬 두들겨 패버렸고 남친은 제대로 된 한 방을 날리지도 못한 채 실컷 얻어 터진 채로 저를 보며 미소 지었던 그때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다친 데 없어요. 괜찮죠? 아, 이제 그놈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우리 민경 씨 다치게 하는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해요. 제가 아니라 민호 씨가 엉망이잖아요. 많이 다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게 왜 그런 사람한테 덤벼요? 덤비기를 싸움도 못하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민경 씨 고의적으로 부딪힌 그놈을 어떻게 가만히 냅둬요. 나 절대 용서 못해요. 내가 얻어터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민경 씨 그렇게 하는 놈 절대 못 본다고요. 절대로. 아, 얼른 피 좀 닦아요. 우리 병원 가요. 얼른 얼굴에 피투성이가 된 남친을 데리고 급한 대로 근처 약국에 가서 약을 샀어요. 약을 발라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꼭 결혼을 해야겠다고요.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저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하고 살면 분명히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죠. 그 후로 저희는 1년 가까이 죽고 못 살 정도로 깊은 사랑을 했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러 온 남친은 큰절을 하며 아주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저희 엄마 역시 그런 남자친구를 아주 좋게 보셨더군요. 채노하, 세상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줄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꼭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평생 살라는 말씀을 하시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엄마의 모습에 저 역시 눈물을 흘렸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고 나서 시댁과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저는 조금 놀랐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남자친구의 가족 모습과는 달랐었기 때문이죠. 남친만 봐서는 인상 좋고 푸근하신 부모님과 착하디 착한 여동생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상하게 남친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착한 척을 하는 것과 진짜 타고난 착함은 다르게 느껴지기 마련이잖아요. 남친이 후자 쪽이었다면 남자친구의 가족은 전제에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게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으며 은근히 저희 부모님이 다 계시지 않는다는 것과 집안 형편이 조금 어렵다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 같은 모습에 저도 살짝 실망을 했었죠. 그렇다고 남친 집이 막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오래되고 작은 집이었으니 더더욱 그러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는 왜 같이 안 살아요? 자고로 온전한 가정에서 자란 여자를 만나라는 옛말이 있는데 내가 어떤 가정인지는 알고 아가씨를 받아줘야 할 것 같아서 말이에요. 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네. 아, 그게 두 분이 좀 맞지 않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일어난 일이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해서요. 아이고, 세상에 자식들이 뭔 죄야. 애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안 맞는다고. 홀라당 집을 나가서 그래 엄마 팔자 닮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공부도 다 못하고 참 힘들게 살았다고 들었는데 사정이 그렇게 어려워요. 동생이 있어서 저는 좀 일찍 사회에 나왔고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해서 제 나이 또래보다는 목돈도 꽤 모았고 동생도 도와주고 그랬어요. 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와 저희 부모님을 얕잡아보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투 때문에 저는 일부러 더 제가 열심히 살았다며 돈도 많이 저축했다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사뭇 놀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니 그 후로 제게 따로 전화가 와서는 혼수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아가씨가 모아둔 돈도 꽤 있고 하다니까 내가 걱정 안 하고 그럼 얘기할게요. 우리 집이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라도 나 내 아들 남 부럽지 않은 대학교도 보냈고 다른 사람들 이목도 있으니까 몇 가지 꼭 할 건 해왔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죠. 목돈도 꽤 모았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남친이 좋은 집을 마련하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싶었죠.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시댁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이 좋을 듯 싶어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혼수를 해갈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도 처음에 혼수 문제로 시어머니와 한번 틀어지면 결혼 생활 내내 평생이 힘들다고 하던 말을 들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신우의 번듯한 옷과 친척들 한복까지 싹 맞춰드리고 코딱지만 한 집에 커다란 냉장고와 TV 소파까지 들여놓으니 나름대로 만족해 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당시만 해도 저희 집 사정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남편도 번듯한 대학교를 나와 직장도 꽤 괜찮은 곳이었거든요. 조그만 둘이 열심히 벌면 금방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을 것 같았고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다는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착하고 순한 남편은 회사 생활에 적응을 잘하지 못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표를 썼다고 하더군요. 제게 말 한마디 상의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저 대신 시어머니와 신우와 함께 상의하고 내린 결정이라는데 그 당시에 저는 신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차단을 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몇 달 동안 놀면서 시댁을 왔다 갔다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자신의 아들을 하염없이 불쌍하고 가엾게만 여기셨어요. 제게 남편 몸보신을 위해서 삼계탕을 끓여 놓아라, 잡채를 해 놓아라 하며 회사에 있는 시간에도 수시로 전화를 하셨고 저는 점점 불편해져만 갔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친정엄마한테 가서 이런저런 상황을 얘기하니 친정엄마는 그래도 제 남편이니 제가 잘 챙겨주고 해야 나중에 잘 된다고 하시며 저를 다독여 주셨죠. 내 서방 네가 잘 챙겨야 밖에서도 인정받는 법이야. 이 서방이 심성이 참 착한 사람이라 분명히 나중에 잘 될 거다. 지금 좀 힘들어서 쉬고 있는 거, 그거 금방이야. 너무 닥달하지 말고 네가 잘 챙겨줘. 너도 일하느라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쩌겠니? 응. 친정엄마의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챙겨주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하면서도 아껴 쓰는 습관으로 적금을 쉬지 않고 계속 넣었고 저는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급하게 전화가 와서 울고불고 하시더군요. 아이고야 아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다. 글쎄, 네 시아버지가 어떤 사기꾼 놈한테 걸려서 돈을 몽땅 날려 먹었지. 뭐냐? 생전 이런 일이 없던 양반인데 갑자기 아휴, 집에 막 이상한 사람들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도 아니야. 얘 어쩜 좋니? 아가 어쩜 좋아? 어머님 진정하세요. 울지 마시고 차분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상한 사람이 찾아왔다고요. 돈은 무슨 돈인데요? 차라, 내 어머님 모르겠다. 나도 네 시아버지가 어디 노름판에 갔던 모양이야. 생전 안 가던 양반인데 거기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름빛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당장에 500만 원 안 갚으면 네 시아버지를 어떻게 한대나 뭐래나 아이구야. 나 무서워 죽겠다. 어디 동네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고 나 어떡하냐? 네 시아버지 어떡해.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고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 통장으로 500만 원이라는 돈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다독여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시며 제게 고맙다고 절이라도 하실 판이었습니다. 체르나, 아가야 네가 우리 집 복덩이다. 우리 집 복덩이야. 여자 하나 잘 들어오니 집안이 흥하네. 흥해 네가 우리 살렸다니가. 네 시아버지 살렸어. 고맙다 고마워. 내 평생 잊지 않으마. 아이고,
우리 집 복덩이 어머님 이제 좀 괜찮으세요? 놀라셨을 텐데 이거 약 좀 드시고 편히 쉬세요. 아버님도 바로 집으로 올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어머님이 아버님 잘 챙겨주시고요. 아셨죠? 제가 그이한테는 비밀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렵게 모은 500만 원이었지만 그 당시 저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가족한테 어려운 일이 닥쳤으니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편했고 무엇보다 제가 이 집안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후로 한동안 시어머니는 제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반찬도 집에 가지고 오셨고 말끝마다 아가아가 하시면서 제게 먹고 싶은 것이 있느냐고 자주 묻기도 하셨죠. 얼마 후 저는 임신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제가 회사를 쉬어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은 작은 공장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처음 일을 하는 것이었고 월급도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생겨 감사하다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남편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치중하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 가정에 관해서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착한 심성을 알고 의도적으로 돈을 빌리러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술자리에 일부러 남편을 불러 계산을 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워낙에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고 돈을 모으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에 남편에게 말을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서 그런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월급이 밀려도 사정이 있으니 그러려니 했고 지인 중에 누가 돈을 빌려가서 안 갚아도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서 저는 점점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첨호. 그 사이 신우는 결혼을 준비했었는데 신우가 술을 마시고 저희 집에 찾아와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며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죠. 언니, 내가 그런 집에 시집 가느라 아주 등골이 빠지겠어. 잘난 남편 만나서 시집 가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세상에 돈이 전부냐고 내 친구들은 나 다 부러워하는데 아무도 내 마음 모를 거야. 밍크 코트에 명품백까지 사오라고 하는데 나 정말 어떡해 언니. 나 결혼 못하는 거야. 아가씨 왜 그런 말을 해? 그런 말 하지 마. 세상에 돈이 전부 아니야. 그러니까 용기 내 알았지. 용기만 있으면 뭐 해. 돈도 없는데 나 같은 년이 그냥 결혼도 못하고 평생 혼자 늙어 죽어야 되나 봐. 이럴 때는 수녀라도 될까 봐 돈 없는 년은 결혼 못하는 거잖아.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 어머님, 아버님 마음 아픈 소리 하지 말고 얼마가 필요해서 그래. 시누이의 한탄에 결국 저는 돈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대출까지 받아서 시누이에게 해주었습니다. 저도 동생을 학비대주며 살아왔기 때문에 손 아래 동생이 이렇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의 모습에도 실망을 하긴 했지만 분명히 좋게 변할 것이라는 굳은 마음을 갖고 열심히 살아보자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이런저런 일로 저를 힘들게 했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원망만 들었어도 아이들을 위해서 꿋꿋하게 잘 버텼어요. 그래도 남편에게 가장 칭찬할 만한 점은 아이들을 끔찍히도 아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혜, 특히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몸둘 바를 모르면서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옆에서 쿵쿵거리는 모습을 제가 다 지켜보았거든요. 아마도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 때문에 아무리 황당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헤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돈도 없고 남편도 변하지 않고 지내던 어느 날 남편에게 누군가 접근을 해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잘 아는 지인의 딸이었는데 부자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해서 위자료를 꽤 받았다고 하더군요. 뭔가 남편의 행동이 변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가 저는 미행을 통해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마음먹고 달라붙던 그 여자를 남편이 거절하지 못하는 것 같은 바보 같던 모습이 보였죠. 떨리는 몸을 부여잡고 사진을 통해 증거를 남기게 되었고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 부분은 용서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으니까 말이죠. 저는 바로 이혼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까지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그때의 마음은 정말 세상 모든 나쁜 일들이 시댁에 일어나기만을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친정에 다녀온 후 이혼 소장을 적어서 남편에게 주었더니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니 바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그날 모텔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잘못을 알고 다시 나왔다고 했죠. 첨봉 더욱 황당했던 것은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오히려 남편과 그 여자들 사이를 응원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나 정말 미친놈이야. 진짜 미쳤었나 봐. 여보, 나 진짜 당신하고 우리 애들 없이는 못 살아. 알잖아. 당신도 우리 엄마가 하도 그냥 걔가 돈이 많다고 위자료 그거 많다고 하면서 좀 어떻게 해보면 안 되겠냐고 해서 나도 모르게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아니 당신 어머님이라는 사람은 사람 맞아. 어떻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사람의 탈을 쓰고 감히 어떻게 내가 시집 와서 어떻게 했는데 알아 여보. 나 당신이 우리 아버지 노름빚 갚아주고 내 동생 시집자금 빌려준 거 다 알고 내가 얼마나 면목이 없었는지 몰라. 나 앞으로 잘할게. 진짜 잘할게. 당신 말이라면 다 듣고 다른 사람들 말 안 들을게. 정말이야.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제발 한 번만. 너 나랑 진짜 살고 싶어. 우리 애들 데리고 같이 살고 싶냐고. 그럼 앞으로 니네 집이랑 인연 끊어. 내가 하자는 대로 계약서도 쓰고 그리고 공장도 때려치우고 기술 배워. 앞으로 우리 가족 먹여 살릴 기술 배우라고.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면 살고 아닐 거면 지금 당장 때려쳐 대먹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행동에 화가 잔뜩 난 저는 남편에게 시댁과의 모든 인연을 끊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다면 당장에 이혼을 한다고 했고요. 남편은 뒤늦게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제가 해준 행동에 대해 알게 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보험을 하는 친한 언니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일종의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남편과 이혼을 전제로 하는 계약서였으며 시댁과의 일체 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동관계, 그리고 여자 문제에 관련된 내용까지 모두 다 적혀 있었죠. 그러자 제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을 시에는 양육권과 얼마 되지 않는 집 재산 전부를 제게 다 일임한다는 내용까지도 꼼꼼하게 적어 두었습니다. 남편은 천성이 너무나도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번 약속은 꼭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저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채때 얼마 후 저는 보험하는 언니의 도움으로 세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일자리를 남편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딱히 다른 기술도 없고 현재 다니는 공장도 부도의 위기에 있었기에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세차 기술을 배워서 성실하게 일만 잘하면 요즘같이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시대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남편을 그곳에 취직시키고 저는 일부러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 모르게 파트타임으로 예전 회사에서 일을 계속하긴 했지만 남편이 제게 기댈까봐 일부러 퇴사를 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다 남편을 자립심 있고
강하게 변신시키려고 한 저의 굳은 의지였죠. 맨날 돈 없다. 쌀 없다. 앓는 소리를 했고 아이들을 시켜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말도 매일같이 해댔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온몸이 힘든 상태였지만 그래도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듯 인상 한 번 쓰지 않고 열심히 따라주었어요. 잘 연락이 되지 않아 궁금했던 시어머니와 신우가 수시로 전화가 왔고 집에도 찾아왔지만 저는 일부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척을 하며 모른 척 했습니다. 남편과 계약서를 쓴 대로 시댁에 개입 없이 살아가고 싶었거든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상간녀와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는 시어머니의 바람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말이죠. 저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었고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돈을 고스란히 모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옷도 못 사주었고 유행하는 학용품도 사주지 못했지만 돈 모으는 재미는 쏠쏠했어요.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을 배우고 있었기에 사장님의 인정도 받았고 좋은 평판도 있는 것 같아 보기 좋았죠. 명절이나 생신 때에도 시댁에 남편과 아이들만 보내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남편은 인정받는 세차장 매니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즈음에 세차장 사장님이 새롭게 다른 사업을 오픈한다고 하시며 현재 세차장을 믿고 맡길 사람을 찾으셨고 마침 남편이 그 자리를 꿰차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월급제로 시작했지만 저도 나가 열심히 관리해준 덕분에 사장님이 매출 지분을 나누자고 깨레 제안을 해주셨고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권리금으로 내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유의 선한 인상과 착한 말투를 가진 남편은 특히나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았는데 고정적으로 남편에게만 세차를 맡기는 사람들이 부쩍 많이 늘어났어요. 저 역시 그런 사람들에게 쿠폰제를 시행하고 단골 고객 관리를 꼼꼼하게 해주면서 좋은 대우를 해준 덕분에 세차장의 매출은 엄청나게 높아져만 갔습니다. 몇 년 후 결국 저희 부부는 그 세차장을 인수하게 되었어요. 보험하는 언니가 돈을 빌려주었지만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저의 적금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감격에 그 순간을 다 제 덕분이라며 고마워했죠. 여보 정말 고맙다. 당신 때문에 나 사람 된 것 같아. 나 그동안 너무나도 바보같이 살았어. 나랑 이혼 안 하고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알면 됐어 이 인간아. 진짜 당신 그때 내가 확 버렸으면 지금 뭐 하고 살았을까? 궁금하다 궁금해. 당신 계약서 잊지 않았지? 당신이 가진 이 지분들. 이거 다 내 거인 거 알지? 지금이라도 당신 말 안 들으면 내가 확 그냥 아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나 앞으로는 절대 안 그래. 당신 말만 들을 거야. 우리 엄마 내 동생 쓸데없는 말 하는 거. 나 이제 안 들어. 이제라도 마음을 다잡은 남편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기분이 좋더군요. 돈이라는 게 뭔지, 돈이 많으니 사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화를 낼 일도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었고 원하는 것도 마음 놓고 배울 수 있었어요. 작고 낡은 집에서 벗어나 아파트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날 남편을 부여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알게 된 시어머니와 신우는 난리가 났어요. 자기 애들의 귀한 돈을 제가 다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먼저 전화를 걸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내 아들이 미친 듯이 쎄 빠지게 세차장에서 남의 차 닦으며 일해서 익은 걸 왜 네가 누리고 난리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너는 돈 한 푼 안 벌고 팽팽 놀면서 내 아들이 번 돈 다 쓰고 다닌다던데. 말도 안 되는 말씀 그만하시고 제게 이런 문자 보내지도 마세요. 아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돈 많은 여자한테 제 남편이랑 잘해보라고 한 그 순간부터 인연 끝난 사람이니까요. 뭐, 이게 정말 내가 언제 그랬다고 생사람을 잡어. 너 정말 이상한 애구나. 집안 환경도 그지 같고, 가진 것 하나 없는 거 받아줬더니, 이제 와서 돈 좀 버니까 멋이 어쩌고, 어째 그게 무슨 네 돈인 줄 알아. 우리 아들 좀 보니까 아주 중년 말년에 돈복이 터졌다더라, 그거. 우리 아들 돈이라고, 우리 아들 팔자라고 시어머니의 억지에 저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도 문자를 많이 보내는 통에 저도 모르게 전화를 걸어버린 것이었어요. 그게 화근이 되었지 뭐예요. 전화를 끊고 세차장에 나가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 보니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신우가 집에 와 있었습니다. 채, 죄가 없는 틈에 아이들에게 집 주소를 물어봐. 집으로 들어와 소파에 떡하니 앉아서 배달 음식을 먹고 있더군요. 몇 년간 인연을 끊고 살아서 너무 황당한 순간이라 뭐라고 말도 안 나와 우두커니 서 있었더니 저를 보고 신우가 말을 했습니다. 어머, 언니 살만한가 봐. 이 좋은 아파트의 소파에. 와, 사람은 정말 돈이 있고 봐야 돼. 그치, 엄마? 이제 돈 좀 번다고 시댁은 우스워요. 어떻게 된 며느리가 명절이고 시부모 생신 때고 코빼기도 안 비쳐요.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가씨, 우리 애들 내가 인성교육만큼은 똑바로 교육시키고 있으니까 그런 말 하려거든. 돌아가요. 우리 집 걱정 말고 아가씨네 철부지 아들 걱정이나 하라고요. 뭐 얘가 저 말하는 본사에 봐라. 아주 어디서 배워 먹은 싸가지인지 모르겠네. 어쩌면 말을 저따위로 하지. 응, 돈 좀 만지니까 사람이 아주 우스워 보이지. 애지중지 아들 키워서 내 아들이 돈 벌었는데 죽 써서 개 줬네. 아주 그냥 짜증나 뭐가 어쩌고 어째요 죽 쑤서 개를 줘요. 어머님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죠. 더 이상 어머님 같은 사람하고 대화할 필요도 없고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뭐 보여드릴 게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 뭘 보여. 줄란지 실컷 보여줘. 봐라. 내가 어디 눈 하나 깜짝 하나. 세차장 이거 내 아들 거니까 넌 꿈도 꾸지 말어. 알았어.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 같은 사람하고는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과 썼던 계약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아시냐고요? 어머님이 위자료 많이 받아서 부자된 이혼녀랑 제 남편 엮으실 때 제가 남편이랑 써둔 계약서거든요. 변호사님한테 공증까지 다 받고 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저는 계약서를 시어머니와 신우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쌍욕을 퍼부으며 눈이 휘둥그레져서 계약서를 펼쳐보았죠. 계약서상에 쓰여있는 항목을 읽어보시더니 말도 안 된다며 개거품을 물으시더군요. 뭐 세상에나 어쩌면 이런 계약서가 다 있냐?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우리 아들 재산이 다 네 거라고, 다 너한테 주는 거라고 시댁이 개입을 하면 뭐가 어쩌고 저쩌. 아주 이게 지 엄마 닮아서 남편 핥아먹는 못된 년이구만. 못된 년이야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살죠. 왜요? 어머님이 한 행동은 생각도 안 나시나 보죠? 어머님도 딸 키우시죠? 신우시댁에서 딴 년이랑 잘 되라고 뒤에서 모략질하면 어머님 기분 좋으세요? 당장 나가세요. 저는 이제라도 이혼해버리고 새 차장 가지고 자식들 키우면 그만이에요. 어머님 때문에 착한 어머님 아들 폐인 되게 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나가라고요. 아니 이게 정말 아이고 혈압이야.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으면서 소파로 털썩 주저앉아 괴고픔을 물고 쓰러지는 신용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고혈압도 없고
아주 건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자 제게 욕을 하면서 자꾸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자고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언니 이러는 거 아니야.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가씨나 잘해? 맨날 아가씨 시댁 쌍욕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궁시렁거리지 말고. 알았어. 어디서 시댁에 잘하라는 얘기를 하고 말고 해 얼른 시어머니 모시고 나가 더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신우는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찰대요. 그리고는 분명히 바로 세차장으로 향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쪼르르 남편의 세차장으로 달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 죽겠다. 할 것이 뻔했으니까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계약서도 다 보여줬고 남편이 지금 제게 하는 행동에 따라 저도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이죠. 남편은 꼬랑지를 내리며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기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여보, 우리 엄마 무슨 말을 했을지 뻔해. 어머님이 나보고 죽 써서 개 줬다고 하시더라. 내가 개인가 봐. 당신 불륜까지 참아가면서 뒷바라지에서 철없던 당신 세차장 운영에서 성공하기까지 해줬더니 나보고 그런 말을 하셨어. 당신이 결정해 지금이라도 당신 어머님하고 같이 가서 살 거면 그렇게 해. 그 대신 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야. 다 당신 덕인 거 알아. 내가 알고 하늘이 아는데. 뭐 잘 진정하게 해드렸고 집에 가셨으니까 걱정하지 마. 응.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마음 잡고 이렇게까지 만들어준 것이 저인 줄 안다면 당연히 이래야 했으니까요. 언젠가는 한 번의 풍파가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얼른 이 상황을 마무리 짓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남편이 세차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시댁에 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결국 단호하게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착하디 착한 바보 같은 남편이 결국은 저를 믿지 않고 또 시어머니와 신우의 꼬임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 것이었죠. 두 번의 기회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요. 그대로 바로 이혼을 준비했고 결국 계약서에 쓰인 대로 세차장과 양육권 전부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가정 하나만은 지키려고도 노력하고 참아왔던 지난 세월이 참 부질없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어요. 이혼의 과정도 얼마나 지치고 힘들던지 한 번에 끝나는 게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그렇다 치고 남편마저 돌변해버려서 재산에 대한 부분에서 딴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면서 세차장을 넘겨줄 수 없다고 버티고 우기는데 여기서 정말 저도 많이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희 친정엄마까지 찾아가서 막말을 짓거렸는데 참다 못한 친정엄마가 소금을 뿌리고 프라이팬을 집어 던지셨다고 하더군요. 아주 그 인간들, 내가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혼내줬어 나쁜 것들, 어디서 엄마 팔자리를 따지고 말이야. 진입, 응, 태생을 논하고 뭐, 못돼 먹은 것들, 우리 집안을 아주 물로 봤지 뭐냐. 지가 돈 때문에 지 아들한테 불륜까지 하라고 응원한 건 생각도 못하고 어휴 우리 딸 100번 1000번 잘했어. 절대로 후회하지 마. 알았어. 앞으로 애들 키우면서 너도 네 인생 살아. 엄마 미안해. 어떻게든 가정 지키고 싶었는데 그 인간들 때문에 눈물도 흘리지 마. 알았어. 우리 귀한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인간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넌 앞으로 네 인생 새 출발할 것만 생각해. 친정엄마의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이혼으로 운동을 시작했고
세차장을 열심히 운영했습니다. 남편에게 단골로 봤던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을 채용한 덕분에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세차장은 이전만큼의 인지도를 회복해 나갔어요. 남편과 함께 있던 모든 순간들이 기억이 나서 허전하기도 했고 홀로 침대에서 자는 시간이 외롭기도 했지만 그런 기억들에 더 이상 사로잡히고 싶지 않아서 길을 쓰고 몸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몸을 혹사시키며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나니 베개에 머리만 대면 바로 잠이 들어버릴 정도가 되더군요. 그로부터 1년 후 남편이 세차장으로 찾아왔습니다. 대낮에 허여멀건한 얼굴을 하고 옷차림은 후줄근해져 가지고는 주차장 입구 쪽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참, 그동안 제대로 아이들도 보러 오지 않고 가끔 전화로만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 같더니만 도대체 뭘 하고 지낸 건지 행색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거기 서서 뭐 해? 뭐 할 말 있어서 온 거 아니야. 그럼 와서 말을 하든가. 거기 차들 들어오잖아. 안 비키고 뭐해? 아, 저기 그게 잘 지냈지. 애들은 다 잘 있지. 여기는 여전히 잘 되네. 하긴 당신은 워낙 꼼꼼하고 그래서 잘할 거야. 제대로 애들도 보러 오지 않고 뭐라고 지낸 거야. 옷골은 또 그게 뭐고? 저기 그게 말이야? 내가 저기 좀 곤란한 상황에 놓여서 그러는데 혹시 여유 있으면 돈 좀 어떻게 안 될까? 나 완전히 속았어. 속았다고 이 인간아 아직도 그러고 사냐? 정신 차릴 때도 되지 않았어. 제발 정신 좀 차려.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러고 사냐? 네가 누구한테 속든지 말든지 난 관심 전혀 없어. 그딴 소리 할 거면 당장 꺼져. 네 자식들한테 관심도 없는 놈이 돈 빌리러 여기를. 와, 너도 참 양심도 없다. 당장 꺼지지 못해 정신 나간 놈, 네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 당장 꺼져. 저는 불같이 화를 내고 남편을 매몰차게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가 세차장을 찾아와 또 한 판 뒤집더군요. 원래 자기 아들 거니까 당장 다시 내놓으라고 하도 소리소리를 질러 대길래 일부러 사람들 있는 데서 제가 큰 소리로 다 말해버렸죠. 당신 아들이 돈 많은 이혼녀랑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저한테 왜 그러세요? 가서 그 여자한테나 가서 얘기하세요. 그 여자 위자료 많이 받아서 돈 많다면서요? 아니,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년이 아주 꽃뱀이었지 뭐냐. 아이고, 내가 아주 그냥 못 산다 못 살아.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저희를 살폈고 시어머니 역시 자신의 말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고 뒤도 안 보고 줄행랑을 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남편이 저랑 이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다시 그 여자랑 만나게 해 주었나 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위자료 받은 것도 뭐 한다고 다 날리고 남편한테 있는 돈 뜯어서 대출까지 받게 한 다음에 도망간 모양이에요. 아직도 그 집안은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는 꼴을 보니 이혼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마음 잡고 일했던 남편이 다시 그렇게 된 걸 보면 역시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돈을 빌려 달라며 찾아오고 전화도 왔지만 저는 아예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무시해 버렸고 급기야 아이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엄마한테 돈을 빌려 달라고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너무 화가 나 아이들 전화번호까지 바꾸어 버렸고 애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었어요. 아이들 역시 그렇게 자신들에게 끔찍했던 아빠가 이상하게 변한 것 같다면서 많이 실망했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면 진솔하게 모든 사실들을 말해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아이들이 알아서 판단할 몫이니까요. 지금이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전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가 제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적어도
제 아이들에게 아빠와 친가의 존재가 부끄럽진 않을 테니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가정은 지켜주지 못했지만 아이들도 저를 이해하리라 믿고 있어요. 그럼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Certo.